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존심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자존심은 마지막 보루라고. 이제 그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칼부림도 하고 죽고 살고 이러기도 할 정도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제 울근불근 이제 소위 화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천불이 나겠다라고 여겨질 정도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요. 가령 이제 어떤 부인은 자기는 이렇게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자기 본가에 너무 치중을 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 애들을 이제 잘 키우기가 넉넉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부인은 어떻게든지 자기 애들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느 날 네가 시집 와서 도대체 한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막 뭐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는 정말 이렇게 넉넉지 않은 집에 와서 나름 고생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왔는데 네가 도대체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느냐고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괘씸하고 우라가 치밀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자기가 이 애들을 키울 요량으로 시댁에 그렇게 후하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 이야기를 100% 억울하다고만 하기도 그렇고, 이제 또 이제 이런 부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별난 시어머니들도 있더라고요. 이 며느리가 마땅치 않으면 며느리에 대해서만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니들 친정엄마는 애들을 뭘 가르쳤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돈댁을 욕을 하니까 며느리로서 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것은 얼마든지 감내를 하겠는데 왜 우리 친정엄마를 뭐라 그러느냐. 정말 우라가 치밀고 자존심 상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시어머니에게 막 대들고 싸울 수 없는 게 자기 친정엄마가 그렇게 깝깝하다는 거예요. 이 시댁에서 뭔가 이렇게 선물을 보내면은 그 답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간 딸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사위에게라도 신경 쓰고 이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딸인 자기가 봐도 자기 어머니가 친정엄마가 너무 무디고 뭘 모르고 짜증이 나는데 이제 시어머니도 그런 걸 알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래요. 또 한 사람은 이 친인척간인데도 자기 남편의 경제력이 약하다고 이 취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도. 물론 이제 자기 남편이 뭐 사업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좀 많이 없애기는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재산을 없앤 건데 왜 형제들이 더 우리를 함부로 하느냐. 또 이거에 분해서 그것도 잘 따져보면 부모님의 재산을 막내가 탕진을 안 했으면은 그게 이제 공평하게 나눠질 법도 한데 뭐 탕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또 어떤 경우는 동서 사이에 학벌이 자기가 좀 떨어진다 그래요. 자기는 고등학교뿐이 안 나왔는데 대학 나온 이 동서들이 이 촌것이라고 자기를 무시하니 이게 약이 올라서 이 상종을 하기가 싫다.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 정말 상대가 너무 억울한 얘기를 하면은 막 대들고 싸우기라도 하겠는데 자기의 컴플렉스를 상대방에 탁 꼬집으니까 양심상 함부로 싸울 수는 없고 자존심은 상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도 어떻게 해야 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유지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것을 그래도 갖춰야 자존심을 유지한다 하는 생각에 이 비중을 뒀었어요. 이제 최소한의 것을 갖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몸이 있는 한 너무 이렇게 추레해도 이게 남으로부터 이렇게 좀 무시당하기 십상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식주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또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아주 썩 잘하지는 않더라도 중간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이제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우리가 일터에 가면은 일도 아주 최대치를 못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상사나 주인의 눈에 벗어나지 않아야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거는 최소한도 이 정도 하는 거는 이게 한도 끝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로 우리가 고개를 올려봐도 이게 무한대로 위로 가고, 또 아래로 내려다 봐도 이게 거의 무한대로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거는 자기가 위치한 데에서 이제 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최소한이라는 게 이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주관적이고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게, 그래,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없을 때 자존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없을 때, 즉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최소한도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 두고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괴로워하기보다는 자, 주어진 대로 그냥 이게 내 수준인가 보다, 이게 내 조건인가 보다 하고 그냥 바라지 않을 때 뭔가 안달복달하지 않고 뭔가 약오르지 않고 그러면서 이 편안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아는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존심을 지키는 지름길, 즉 첩경은 어느 정도를 갖춰야 된다라고 전에는 여겼었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구하는 게 없을 때 자존심을 가장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저보고 장 교수는 이슬 먹고 사요?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현실에서 살면서 뚱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웃고 팍 터져서 웃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내가 너무 외적인 거를 도외시하고 내적으로 구하는 바가 없어야 자존심을 우리가 유지하고 사는 첩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너무 또 지나친 이쪽으로 간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 어른의 이야기를 듣고 나름 또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 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몸을 갖고 사는 한 아무것도 없이 큰 소리 칠 수는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갖고 있는 한 최소한의 뭔가 생활 여건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 아무리 우리가 고상하고 싶어도 이게 돈이 없으면은
고생스럽다는 얘기요. 또 남이 함부로 손가락질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일단 마련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도 이제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게 된 다음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이 욕심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수입, 좋은 뭐 동네 이런 거 추구하다 보면 정말 이거는 무한대로 벌어지는 이게 욕망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어렵다고들 얘기를 해요. 이 비교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비교하는 쪽으로 말려들면은 이게 상당히 이게 어려우니까 일부러라도 좋은 책, 좋은 취미 또는 뭐 좋은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비교하는 데로부터 자기를 이끌어내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운동 또는 봉사활동 이런 게 아주 도움이 되지요. 근데 이제 이런 봉사활동이나 이 운동 같은 걸로 이게 비교하고 뭔지 막 뭔가 욕심 부리는 마음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제 어떤 한 곳에 굉장히 몰입해서 그 몰입하는 동안 이제 다른 것들이 엄습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어떤 뭐 종교적 어떤 수행이나 명상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욕심내는 마음을 애써 이렇게 휘어잡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종교적 어떤 수행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한번 묻기는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뭔가 어디엔가 이제 몰두하는 걸로 어디 수행을 할까 했더니 호흡에 집중하라 그러는데 그 호흡에 집중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왜 뜬금없이 호흡이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웃음을 터뜨리면서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호흡이 겉보기와는 달리 호흡이라는 것도 참 묘하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호흡이 계속 똑같은 게 아니라 매번 아주 미세하게 새로운 공기를 우리가 들여 마셨다가 내쉬고 들여 마셨다 내쉬고 하니까 그 단조로워 보이는 그 속에도 아주 변화무쌍한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이게 재미있어하고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다른 어떤 뭐 비교나 부러움이나 이런 욕심이나 또는 속상함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는 게 이게 호흡에 집중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비교나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썼구나. 또 마음을 비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호흡 이런 거에 집중하는 방법을 썼구나 하면서 알겠다 이런 이치가 조금씩 터득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어수선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속상한 게 없는데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려면은 최소한의 것을 갖춘 다음에는 욕심을 비워가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제 욕심을 비워가는 방법으로서 어디엔가 몰두하는 뭐 봉사든 운동이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이 수승한 즉 좋은 방법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이 호흡에 집중할 때 다른 잡다한 것들이 전혀 들러붙을 수 없어서 참
참 좋다.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욕심을 비워내는 것이 이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첩경인지도 모르겠다. 요즘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